오늘은 이제 둘째 주 수업인데요. 첫 번째 수업은 전반적인 흐름을 좀 설명을 드렸고, 오늘은 카메라 앱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에 사용하는 카메라 앱 중에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 우리 못했던 게 뭐였냐면, 뭐 HDMI다, 뭐 디스플레이 포트다, 썬더볼트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요거를 좀 숙제 겸 한번 공부해 오세요 라고 알려드렸는데, 어려워요 하시는 답변도 있었고, 네 라고 답변만 받은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어렵다 안 어렵다가 아니라 생소해요. 우리가 쉽게 말해서 본체, 모니터, 키보드 이러면 다 알아듣는데, 본체 안에 뭐 메인보드, CPU, 메모리, 그래픽카드 뭐 이런 거 얘기하면, 사타 포트 그러면 이게 되게 헷갈리는 거죠. 가스레인지 그럼 다 알아들어요. 근데 가스레인지 안에는 점화부가 있고, 안에 가스 연결구가 있고, 뭐 배터리 연결하는 데가 있고, 다 이렇게 돼 있고, 냉장고 안에 보면 냉동실, 냉장실, 뭐 싱싱칸 이런 거 있는 것처럼 컴퓨터도 다 복잡하게 돼 있는 거예요. 구성 요소가. 사람도 오장육부가 있듯이 컴퓨터도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본체와 모니터를 연결을 하기 위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본체라는 덩어리가 따로 있죠. 모니터라는 덩어리가 따로 있는데 얘를 연결을 해야 화면에 보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노트북이나 이런 게 일체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바로 보인다고 하지만, 분리가 되어 있는 거라면 뭔가 연결하는 케이블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즉 전기줄 꽂듯이 옛날 우리 VTR을 보려면 VTR하고 텔레비전을 연결하듯이 케이블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나온 것이, 그러니까 이제 본체의 그 그래픽 단자가 있어요. 그래픽 단자. 본체 안에는 그림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PC 정비 자료실에 들어가시면은 저 아래쪽에 그림이 있어요. 뭐 보여드릴게요. 컴퓨터를 어떻게 연결하는지 한번 그림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컴퓨터 뒷면이에요, 얘가. 즉 요 뒤에 이렇게 보이는 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백패널이라고 하는데, 이 백패널은 메인보드에 붙어 있는 겁니다. 컴퓨터를 뜯어보면 안에 중앙에 있는 큰 판이 있어요. 판. 메인보드, 마더보드라고도 하는데, 그 마더보드 뒷면에 보면, 그러니까는 우리가 왼쪽을 하고 보면 되죠. 왼쪽인데 메인보드를 중앙에서 봤을 때 왼쪽에 있고, 뒷면을 보는 거죠. 여기에 이제 녹색, 뭐 보라색 해서 마우스를 꽂고 키보드를 연결하는 단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 핀이 돌출되어 있는 게 있고요. 여기는 이제 핀이 이렇게 구멍이 나 있는 게 있어요. 색깔로 구분해 놨죠. 핀이 돌출되어 있는 거는 직렬 포트라고 합니다. 직렬 포트. 과거에 우리 그 마우스, 옛날 마우스, 그리고 그 PC 통신하던 시절에 모뎀, 전화선을 연결해 쓰는 모뎀이 있단 말이에요. PC 통신, 나우누리, 천리안 뭐 이런 거 할 때 하이텔, 아주 너무 옛날 얘기예요. 그렇죠. 그때 사용하던 직렬 포트입니다. 직렬은 뭐죠? 하나씩 가는 게 직렬이죠.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그 보라색 핀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분홍색 핀이 나와 있는데, 요거는 25핀이라고 합니다. 얘는 병렬 포트라 그래요. 병렬 포트. 주로 뭐를 역할하냐면, 옛날 프린터기, 종이가 이렇게 말려 돌아가는 거 있죠. 사이드에 구멍이 뚫려서 딱딱딱딱 돌아가면서 찌리릭 하는 거. 핀, 그 침 놓는 것처럼 핀이 들어있어요. 강철 핀으로 먹지를 때려요. 그 먹지를 때리는 프린터기, 옛날 프린터기들은 여기다 연결했었어요. 지금은 우리 집 컴퓨터에 이게 있어요 그러면 그건 오래된 겁니다. 제가 쓰는 10년 된 컴퓨터에도 이건 없어요. 10년 된 컴퓨터도 이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옛날 거라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쪽엔 파란색이 되어 있는데, 이걸 우리는 RGB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RGB 단자라고 되어 있죠. VGA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여기가 아날로그 단자고,
그 다음에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걸 우리는 디지털 단자 DVI라고 합니다. 우리 뒷사람 컴퓨터 지난 시간에 한번 보신 적 있죠? 거기에 단자가 두 개가 놓여 있어요. 과거에는 하나만 있었어요. 하나만. 요즘 나오는 컴퓨터들은 두 개 내지 세 개가 들어있어요. 두 개 내지 세 개. 예를 들면 제가 한번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다나와라는 사이트에 제가 한번 접속을 해볼 건데요. 다나와 이상하게 들어갔다. 샵으로 들어갔네. 다나와에 들어가서 요즘 나오는 메인보드 그림을 잠깐 좀 볼게요. 뭐 비싼 걸 한번 볼까요? 비싼 거? 비싼 거라고만 15만원 전 20만원짜리 이런 거 한번 좀 볼까요? 네, 여기 이제 메인보드 그림이 보이는데요. 메인보드에 어디를 볼 거냐면 이 백패널을 보려고 그럽니다. 네, 여기 보이네요. 여기 백패널 보이네요. 이 그림하고 차이가 뭐냐면 여기 PS2라고 적혀있는 부분이 있어요. PS2 보라색 녹색으로 되어 있는 PS2 여기가 두 개가 있고 여기는 지금 보시다시피 반반 콤보로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키보드나 마우스 하나만 꽂아 쓰세요. 옛날 키보드 중에는 USB 단자로 말고 PS2 단자로 되어 있는 키보드가 있어요. 키를 여기다 꽂아 써라 이거죠. 그 다음에 USB 3.1이네 여기는요. 3.1, 3.1, 3.1 시커먼 2.0은 안 보여요. 이건 A 타입, 이거는 뭐 C 타입, 뭐 종류별로 이런 게 다 들어있어요. 뭐가 많네요. 그렇죠? 예, 뭐가 많아요. 비싼 거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 그런데 여기에 디스플레이 포트, HDMI 포트 이런 게 보이네요. 그러면 저렴한 거를 좀 볼게요. 67,000원 정도면 메인보드 중에는 좀 저렴한 편인데요. 얘는 백패널이 어떻게 생겼나 좀 볼게요. 백패널이 보일래나? 보통 백패널 그림은 보여주는데 간혹 모델 중에 안 보여주는 그림도 있어서 이 뒷면 그림이 확대된 게 세상에 그림은 안 보여주고 있는 것 같네요. 아 여기 있다. 여기 PS2가 있고요. VGA가 있네요. VGA는 여기 녹색으로 되어 있는 이겁니다. 우리 지금 뒷면에 그러니까 천장에 지금 매달려 있는 텔레비전에 하얀색 뭉치로 지금 케이블이 꽂혀 있어요. 거기에 VGA 케이블이 꽂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HDMI 단자가 하나 있어요. 얘는 안 보이네요. DVI라는 단자가 안 보이네요. DVI 단자가 요즘 나오는 모니터나 이런 데는 거의 없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너무 공간이 커요. 자리를 많이 차지해요. 그러니까 얘를 없애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HDMI 이런 거로 바꿔버리고 디스플레이 포트로 바꿔버리면 공간을 작게 차지해도 되고 얘가 효율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과도기적인 내용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쓰는 모니터들은 다 이거를 쓰는데 예, 좀 아쉬운 느낌은 있어요. 이런 게 없어지니까. USB 2.0, USB 3.0 이런 방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들은 이 메인보드 본체에서 일어난 일들을 화면 장치에 송출을 해야, 영상을 송출을 해야 사람이 화면을 보면서 이야기를 할 거 아닙니까? 아, 여기 지금 영화가 재생이 되는 건지 디카로 찍은 사진을 보고 있는 건지를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모니터라고 부르는 거죠. 화면 장치를. 그런데 그러한 본체 그래픽 단자와 모니터를 연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본체 그래픽 단자와 모니터를 연결하는 거죠. 아까 그 그래픽 단자 보셨죠? 여기요? 이 그래픽 단자하고 모니터라고 하는 거.
그럼 모니터도 우리가 봐야 되겠죠. 모니터도 봐야 되겠죠. 그럼 모니터에는 어떤 게 있나 좀 볼까요? 여기 보니까 모니터라는 게 이렇게 보이는데, 뭐 게이밍 모니터, 뭐 표준 모니터, 4K 모니터, 뭐 커브드 모니터. 커브드 모니터는 이렇게 휘어진 걸 말하는 거죠. 예. 전문가용 모니터. 전문가용 모니터는 뭐가 있을까요? 되게 있어 보일 것 같은데, 이게 전문가용이라고? 이건 전문가처럼 보인다. 127만원인 거 보니까 32인치인데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하게 비싸네요. 그렇죠? 여기 안티클레어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뭐라고 쫑얼쫑얼 나와 있는데, 플리커 프리, 뭐 C타입, USB C타입, 디스플레이 포트, HDMI 2.0, 뭐 프리싱크, 인플렉 제어, 뭐 틸트, 색약 지원, HDR10 기능, HDR10 기능이 들어있대요. HDR 들어보셨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디카 안에 보면, 스마트폰 디카 안에 보면 HDR 기능이라고 있어요. 우리가 밝은 곳을 향해서 찍으면 어떻게 돼요? 어두운 곳을 향해서 찍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진이 밝은 것도 있고 어두운 것도 같이 있는 영역이 있죠. 그림자가 지어 있는데 하늘은 맑아. 이걸 사진 찍으면 어떻게 돼요? 사진은 엉망으로 나와요. 근데 HDR 기능을 설정해 놓고 찍으면 쨍하게 나와요. 잘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이런 데를 볼 때 어두운 부분도 있고 밝은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깔끔하게 봐야 되잖아요. 그게 HDR 기능이에요. 그 중에 10 기능이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럼 얘는 영화를 보기에도 좋고, 영상 편집하기도 좋고, 컴퓨터를 셋톱박스 연결해서 케이블 TV 연결해도 좋고, 32인치인데 너무 비싸. 텔레비전을 사도 이렇게 비싸지 않은데, 여기 보면 뭐 UHD 32인치인데 37만원이고, 하여튼 전문가형이래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디스플레이 포트, 그 다음에 HDMI 2.0 이런 거, HDMI 이런 말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네. 이런 것들이 모니터에서 지원이 된다는 거죠. 뒷모습을 볼게요. 모니터의 뒷모습을 좀 볼게요. 우리들이 사용하는 모니터 뒷모습을 보면 연결 단자들이 있죠. 터미널이라고 하는, 들락날락거리는 게 많은 곳, 들락날락거리는 것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그래서 그걸 터미널이라고 부르죠. 고속버스 터미널 뭐 이런 것처럼. 그래서 우리 컴퓨터 뒷면에도 보면 뭘 많이 꽂지 않습니까? 이것도 우리는 터미널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앰프 같은 거 뒷면에 보면 많이 꽂혀 있지 않습니까? 터미널이라고 부르는데,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HDMI 단자가 두 개가 있어요. HDMI 4K를 지원하는 4000 해상도를 지원하는 HDMI 단자가 두 개가 보이고요. 그 위에 디스플레이 포트가 보이네요. 그림상으로 이렇게 보여요. 여기.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 모니터를 두 개를 사고 얘를 사면, 하나는 디스플레이 포트 위에 있는 디스플레이 포트로 하나 연결을 하고, 여기 디스플레이 포트 하나 연결하고, 하나는 HDMI로 연결을 하면, 이 메인보드가 장착되어 있는 본체라면 모니터를 두 개를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에는 모니터 단자가 두 개밖에 없어요. 얘도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비싼 그래픽 카드 같은 거를 장착을 하면 모니터를 6개까지 연결이 가기도 해요. 그럼 아까 그런 모니터를 6개를 사가지고 동시에 다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본체와 모니터를 연결해주는 그런 장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인터페이스가 있어야 되거든. 그 중에 HDMI 디스플레이 포트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봤던 VGA는 파란색이었어요. 다른 말로 RGB라고 되어 있는 거 있었어요. 얘는 영상만 송출해요. 그리고 아까 DVI라고 보셨어요? DVI 하얀색,
네. 하얀색. 요거 하얀색 있잖아요. 하얀색. 요거 두 개는 RGB, DVI 두 개는 동영상만 송출합니다. 동영상만 송출해요. 그런데 HDMI하고 DP, 디스플레이 포트죠? 네, 디스플레이 포트 같은 경우는 동영상, 그러니까 영상하고 오디오를 같이 송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강의실 모니터는 HDMI 단자가 있잖아요, 뒷면에. 그러니까 잠깐만요. 여기에는 HDMI로 모니터로 전송을 하면 이 안에 소리까지 전송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 모니터는 스피커가 없는 관계로 뒷면에 이어폰 잭을 꽂으면 이어폰으로는 소리가 들린다 이거죠. 스피커를 굳이 놓지 않고. 근데 우리 강의실 본체가 HDMI 단자가 없지 않습니까? 본체에 없으니까 모니터로 송출을 못한 거지. 예. 그러니까 요즘 모니터 중에는 스피커가 달려있는 모니터가 있단 말이에요. 스피커가 달려있는 모니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스피커가 달려있는 모니터는 소리를 낼 수 있는 모니터니까 어떻게 소리를 받을 거냐 하는 거죠. 그럼 요 뒷면에 보면 오디오 단자가 있잖아요. 요 녹색. 여기다가 이 모니터 뒷면에 오디오 단자가 어디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요건 아닌데 오디오 단자를 봐서 꽂아주면 케이블로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거죠. 케이블로 길게. 그럼 소리가 일로 가는 거예요. 얘가 스피커가 있다는 전제하에. 근데 그거는 옛날 방식 이럴 때 쓰는 거지. 이럴 때. 요즘은 HDMI로 가니까 오디오도 같이 가버리잖아요. 오디오가 같이 가버리니까 편하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헤드폰 단자가 있어요. 헤드폰 단자가 있는 걸 봐서는 이 자체 스피커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HDMI나 디스플레이 포트로는 오디오가 전송이 된다고 했으니까 여기다 헤드폰을 꽂으면 나 혼자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스피커도 당연히 소리가 나오죠. 스피커를 연결했으니까. 그러니까는 주간에 들을 때는 스피커에서 소리를 내서 음악을 듣고 영화를 보고 하면 되고, 잠자는 시간에는 스피커를 끄고 대신에 여기다 이어폰을 꽂으면, 헤드셋을 꽂으면 나 혼자 들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요즘 장치가 변해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뭐 블루레이 플레이어라든지 블루레이 디스크라고 하는 건데요. 블루레이 디스크는 4K 해상도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아주 깨끗하고 화질이 좋죠. 요즘 게임기들이요, 고화질로 나와요. 여러분들 우리 과거에 했던 벽돌 깨기 게임 같은 거 있잖아요. 벽돌 깨기. 오락실에서 했던 벽돌 깨기 같은 거. 그런 거는요, 진짜 벽돌 같은 크기로 덜컹덜컹 움직여요. 테트리스 같은 거. 요즘 게임은 그런 건 안 해요. 요즘은 영화예요. 영화 게임이. 주인공들이 막 액션을 취하는데 실제 영화처럼 움직여. 실사처럼. 그러니까 컴퓨터 처리 속도도 좋아야 되고요. 화면도 좋아야 돼. 모니터도 좋아야 그런 것들이 영화가 나오는 거죠. 그런 거를 해주려니까 저런 이제 게임기, 요즘 고가의 게임기들을 이용해서 게임을 하는 거죠. 보세요. 이거 다 게임 얘기예요. 게임 얘기. 여기다 한글 2010 파워포인트 공부하는 내용 절대로 안 그려놔요. 왜? 고장만 안 나면 다 돌아가거든. 그런 프로그램들은. 근데 이런 게임들은 좋아야 돌아가거든. 그러니까 이 모니터에서 이런 게임이 돌아간다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야, 좋은 거구나, 이거 사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을 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영상이 깨져요. 위아래로 찢어지잖아요. 4등분해서 찢어지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거를 싱크 프리라고 하는, 프리 싱크라고 하는데, 이거를 활성화시키면 깔끔하게, 왜냐면 영상이요, 위에서 아래로 한꺼번에 영상이 나타나지 않고요, 층을 줘요. 층을. 그래서
순간적으로 위층, 중간층, 셋째 층, 넷째 층에서 층을 쪼르륵 쏘거든요. 벽돌 쌓듯이 한꺼번에 쌓는 게 아니라 한 층씩 쌓는데 빨리 쌓이니까 한꺼번에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한꺼번에. 근데 그게 잘못하면 이렇게 깨지는 형상이 나타나는 거죠. 이제 이런 기능이 좋다. 그리고 어두운 거를 보면, 어두운 영화를 보면, 우리 영화 같은 보면 너무 어두울 때도 있잖아요. 근데 이 모니터는 다크맨 모드를 발동시키면은 이렇게 환하게 나타나요. 어두운 부분도 좀 잘 보여요. 왜냐면 어두우면 게임을 모르잖아. 적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 다른 사람 모니터들은 이렇게 왼쪽에 있는 것처럼 꺼멓게 보여. 뭐가 어디인지 모르는데, 이러한 이 지금 모니터를 가지고 게임하면 다크맨 모드를 발생시켜 가지고 환하게 보여. 그럼 적이 어디인지 보인단 말이야. 그럼 당연히 이 모니터를 이용하면 게임을 이기지. 왼쪽에 있는 사람은 지는 거고. 그러니까는 요즘은 다 게임을 위한 모니터들이에요. 그래서 게이밍 모니터 그러면 좋은 거야. 예. 여러 가지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용어들은 아실 거예요. 앞뒤로 꺾이는 건 틸트, 위아래로 움직이는 건 엘리베이션. 예. 그 다음에 특별한 거는 없고. 근데 받침대가 밑에 받침대가 있고 이렇게 엘리베이션을 하기 위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이 공간이 되게 두껍네요. 23.6cm, 23.7cm야. 벽에 세워놓으면 요 뒤에 볼록 나와 있죠. 그 부분은 전기줄이나 케이블을 연결하는 곳이거든요. 이렇게 말아놓는데 거기다 이렇게 뒤로 흘러내리지 말라고. 그러면 이 공간이 여기 앞에서부터 스탠드 앞에서부터 이 뒷면까지가 한 30cm 정도 될 것 같은데 공간을 많이 차지한다. 제일 좋은 거는 벽걸이처럼 붙여놓는 게 좋아요. 벽걸이도 움직이는 벽걸이들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썬더볼트라고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썬더볼트요. 썬더볼트는 말 그대로 번개 치는 거니까 얘는 동영상, 오디오, 송출은 기본이고요. 오디오를 같이 송출하는 거는 기본이에요. 거기다가 또 어떤 기능이 있냐면요. 저장 장치 있죠. 저장 장치도 연결할 수 있어요. 우리 USB 연결하듯이 썬더볼트는요, 이런 모니터도 연결하고 저장 장치도 연결하고 키보드 마우스 연결하고 다 연결하는 거예요. 온갖 주변 장치들은 다 연결할 수 있어요. 모든이 조금 약간 어색할 때 모든 주변 장치들을 연결할 수 있다. 만능이라는 거죠. 만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기한 거예요. 썬더볼트는. 그러면 썬더볼트가 지원되는 메인보드를 우리가 또 구매해야 될 거 아닙니까? 비싸. 썬더볼트가 지원되는 거는요, 비싸요.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 노트북에서 썬더볼트가 지원되는 걸 한번 제가 여기서 찾아볼게요. 옵션 중에서 어디 있어? 하도 뭐가 많아가지고요. 옵션들이 요 위에는 브랜드고 노트북, 인텔, 듀얼코어, 해상도, 메모리, 하드, 듀얼 싱글. 여기 보면 여기 영상 입출력에도 보면 디스플레이 포트냐, HDMI냐, 디스플레이 포트. 그 다음에 USB 3.1이냐, USB 이렇게 되어 있는데 썬더볼트 있네요. 그렇죠? 썬더볼트가 지원이 되는 걸 한번 찾아보면은요. 요거 맥킨토시 있잖아요. 맥킨토시 썬더볼트 지원해요. 노트북 가격이 되게 비싸죠? 그런데 요 위에 있는 240만원짜리는요
그래픽 카드가 좋은 게 들어있어요. 그래픽 카드가 좋은 게 들어서 그래픽 처리하기도 굉장히 좋은데, 아래 거 요거. 얘는 그래픽 카드가 별도로 장치가 전문적인 그래픽 카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요즘 나오는 게임을 못해요. 그리고 이거 가지고 막 영상 작업 같은 거 하려면 버거울 수 있어요. 나머지는 다 잘 되는데. 근데 썬더볼트가 지원이 된다 써 있잖아요. 썬더볼트가 지원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뭐를 하냐면 특이한 게 있어요. 오멘 엑셀레이터라는 걸 제가 찾아볼게요. 오멘이라는 제품이 있는데요. 이거예요. 이거. 오멘 엑셀레이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썬더볼트를 지원하거든요. 그러면 요 노트북에 있는 썬더볼트 단자에서 요 엑셀레이터에 있는 썬더볼트 단자로, 여기도 단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다 케이블을 연결해요. 두 개를. 이 노트북에서 저 엑셀레이터라고 하는 오멘 엑셀레이터라는 요 장치로 연결을 해요. 그럼 이 안에 뭐가 있냐면 그래픽 카드가 있어. 1060이라는 게임용 그래픽 카드가 있고, 여기도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어요. 여기다 연결을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거는 또 되게 비싼 거죠. 그렇죠? 비싼 거예요. 일로 연결을 해. 그러니까는 메모를 하나 해드리면, 썬더볼트를 지원하는 구형 제품을 어디에? 아까 그 오멘 제품이라고 하는 거 있었잖아요. 여기에 엑셀레이터, 엑셀레이터라고 하는 오멘 엑셀레이터에다가 연결을 해요.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 신형으로 탈바꿈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형 제품의 썬더볼트를 지원하는 구형 제품 중에는 그래픽 처리 능력이 떨어지는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썬더볼트로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오멘 엑셀레이터가 최신 제품들이 요즘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굳이 노트북을 새로 사고 본체를 새로 달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 엑셀레이터를 연결하면 이 엑셀레이터가 신형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모니터를 연결해. 여기다 연결하는 거예요. 여기에 또 저장 장치를 달 수 있어요. 그럼 영상도 왔다 갔다 하고, 데이터도 왔다 갔다 하고, 사운드도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거 여기에 다. 그러니까 썬더볼트라는 걸 이용해서 다 작업을 하는 거예요. 우리 작은 놈이 이거를 요즘 눈독 들이더라고. 그래서 너 통장에 돈 얼마 있냐 그랬더니 다 썼대. 그러면 돈 모아서 해라 했더니 네 그러더라고. 저를 꼬드기고 있죠? 절대로 안 넘어갑니다. 이런 제품들을 서로 다, 신기한 게 너무 많아요. 알면 알수록 신기한 게 너무 많은 거야. 요거죠. 확장 GPU를 달자라는 건데, 확장 GPU 이렇게 외장 GPU라고 해서, 내 컴퓨터는 그냥 옛날 된 거야. 10년 된 거야. 근데 얘가 썬더볼트를 지원해. 그럼 썬더볼트가 지원이 안 되면 할 수 없지만, 썬더볼트를 지원하면은 이러한 신형 장치를 연결하면 구형 노트북이 시형이 되는 거예요. 막 게임도 하고 다 할 수 있어. 모든 성능 처리를, 그래픽 처리를 이 기계가 해주는 거죠. 그리고 대신 화면으로 송출해 주는 거예요. 노트북은. 그러니까는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뭐 되게 복잡할 수도 있지만, 여기도 있어요. LG전자도 썬더볼트 지원하는 거 있어요. 근데 요게 값은 비싼데 그래픽 처리 능력이 떨어져요. 얘는. 그러니까 이걸 딱 샀단 말이야. 이걸 샀어. 너무나도 좋으니까, 깔끔하고 1.1kg 얼마나 가볍습니까? 근데 요즘 게임을 못 하거든. 그 요즘 게임 되는 거로 살라 그랬더니 보세요. 200만원 넘어간단 말이야. 이걸 사기 힘들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를 산다? 아까 요거를 사는 거지. 엑셀레이터를. 그러면 여기다 연결해서 게임하고, 또 노트북만 빼서 갖고 나가서 업무 처리하고, 그렇게. 그런 것들. 이건 얼마나 비쌉니까? 280만원이잖아요. 280만원짜리.
예. 썬더볼트가 지원되는 얘는 또 뭐 300만 원이야. 그렇죠. 그런데 그래픽 카드가 별로 시원치 않아. 얘는 게임용 그래픽이 아니라 그냥 포토샵 하는 그런 정도의 그래픽. 이런 것들이 다 다르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를 사용하실 때는 이런 것들이 지원이 되면, 많이 지원이 되면 가격이 올라가요. 예전에 반값 TV라는 말이 있었어요. 롯데에서 반값 TV를 팔았는데 LG그룹의 LG전자 부사장님이 줄을 서서 하나 샀어요. 그래서 자기 사무실에 와서 다 분해했는데요, 블로그에다 올렸어요. LG도 이 정도는 나온다. 얘는 반값 TV가 아니라 성능이 반밖에 안 되는, 가격이 실제 그 가격밖에 안 된다. 근데 우리는 보면 화면이 큰데 가격이 싸다 그러면 싸게 파는 줄 아는 거죠. 그 안에 나머지 기능은 다 빼버린 거예요. 기능을 빼버린 거예요. 그 기능이 뭐냐면 아까 보셨던 이런 단자들이 많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텔레비전 뒷면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댁에 가셔서 오늘 뒷면에 그 뭐라고 하죠? 영상 입력 단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까 HDMI라든지 이런 것들이 몇 개가 있는지, 컴포지트가 몇 개나 있는지. 우리 강의실 텔레비전은요 아주 기본 기능만 있는 텔레비전이에요. 근데 우리 가정에서는 여기다가 셋톱박스만 연결하면 케이블 TV 보거든요. 평생 고장 안 나면. 그럼 이런 텔레비전 사지 뭐하러 복잡한 거 사겠습니까? 100만원짜리 샀는데 50만원어치는 손도 안 대고 50만원어치만 쓴다고 생각하면 아깝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50만원짜리 사야지. 그러니까 얘가 반값 TV야. 이런 게. 예. 그러니까 노트북을 사도 데스크탑을 구매하더라도 뒷면에 뭐가 많이 있고, 또 안에 열어보진 않았지만 안에 어떤 기능이 많이 있는지, 얘가 비싼 거예요. 노트북을 사는데 저장 공간을 하나 더 집어넣을 수 있대. 메모리를 하나 더 집어넣을 수 있대. 요즘 광고 나오거든요. 그런 건 비싼 거예요. 그런 옵션이 있는 게. 여기 지금 얘는 1.09kg니까 가볍죠. 그렇죠. 1kg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요즘 최신 제품이에요. 윈도우가 안 깔려 있고요. 윈도우를 내가 사서 깔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USB 3.0, USB-C 타입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M2 방식에 메모리는 8GB. 그러니까 업무용으로 쓰기엔 딱 좋습니다. 가볍고. 게임용은 안 돼요. 근데 아까 비싼 거 있었잖아요. 뭐 이런 거는 뭐 애플이잖아. 원래 애플은 비싸잖아. 얘는 또 2880이에요 해상도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헥사코어래. 헥사코어. 아까 여기 있는 노트북은 듀얼코어라 그래. 듀얼코어. 헥사코어는 6이라는 뜻입니다. 6. 6기통 엔진이야. 이건 6기통. 이건 듀얼코어 2기통. 가격이 싸잖아. 이거 헥사코어. 근데 싸죠? 그래픽카드도 게임용 그래픽카드 좋은 게 들어있어요. 근데 왜 쌀까요? 한성이에요. 한성 들어보셨어요? 미국에 델이라는 브랜드 있죠. 델은 매장이 없습니다. 온라인으로만 팔아요. 그러니까 싸. 그래서 미국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 경찰서도 나오고 은행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거기에 모니터들이 쫙 보인단 말이야. 100% 다 델이에요. 우리나라 은행도 델로 많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왜? 델이 싸거든. 성능도 좋고. 이거를 표방한 게 우리나라의 한성입니다. 한성은 매장이 없어요. 온라인으로만 팔아요. 그러니까는 광고 효과 같은 경우도 무슨 뭐 이렇게 삼성이나 LG는 얼마나 광고합니까? 광고비가 들어가니까 비싸잖아요. 근데 한성은 그런 게 없으니까 저렴한 거예요. 근데 아직 초창기라 이 브랜드에 대해서 신뢰성이 많이 있느냐 없느냐는 이제 소비자들이 좀 써보고 나서, 저도 주춤하긴 해요. 저렴은 한데 초기에는 서비스 센터들이 많지 않아서 소비자들이 좀 많이 싫어했다 그래요. 뭐가 좀 문제가 생기면 서비스 센터에 가야 되는데
서비스 센터도 전화도 안 받고 뭐 많지가 않으니까 아직은 초창기라. 이제 좀 더 발전하면 많이 늘어나겠죠. 그래도 서울 사람들은 좋아요. 용산에 가면 다 있으니까 서비스 센터가. 지방 사는 사람은, 부산 사는 사람은, 부산은 그래도 괜찮지. 중소도시에 사는 시골에 이런 사람이 한성을 샀다 그러면 문제가 생겼을 때 조치를 취하려면 어려울 수 있어요. 택배로 보내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것들. 하여튼 간에 이렇게 복잡은 하다. 자, 그럼 와이다이는 뭐냐? 와이다이는 뭐냐 이거죠. 이거는 와이어레스 디스플레이, 무선 송출 영상, 무선 영상 송출이라고 하죠. 무선 영상 송출 장치예요. 화면을 무선으로 송출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이걸 잘 안 쓰대요. 왜냐면 저희 집 텔레비전이 와이다이를 지원하지 못해요. 이걸 지원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텔레비전을 살 때 와이다이라는 기능을 몰랐었어요. 그때는. 그때 알았으면 이거를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고 샀을 텐데 저희 집 텔레비전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되니까 노트북을 살 때 와이다이 지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굳이 신경 안 쓰고 사요. 이게 왜냐면, 자, 텔레비전이 있지 않습니까? 거실에. 그럼 노트북을 켜요. 그럼 노트북을 켜가지고 와이다이 지원이 되는지를 명령을 걸면 텔레비전에서 와이다이 무선 송출 기능을 찾아요. 그럼 서로 주파수가 맞으니까 오케이 하고 메시지가 뜰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모니터 작은 화면에서 게임을 하잖아요. 그러면 텔레비전에 큰 화면에 뜬단 말이야. 무선으로 뜬단 말이야. 획기적인 거죠. 그런데 이거를 선호하지 않더라 이거야. 왜냐면 약간 굼떠. 여기서 뿅 눌렀으면 저쪽에서 빵 해야 되는데 뿅 하면 한참 있다가 아악 하고 뒤에 뜨는 거죠. 그 소비자들이 외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뭐가 나왔냐면 이 HDMI 디스플레이 포트가 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텔레비전에는 HDMI 단자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노트북에서 텔레비전으로 HDMI를 연결해. 2m, 3m, 10m 다 있으니까. 그러면 노트북에서 나오는 소리가 텔레비전을 통해서 텔레비전 스피커에서도 나오니까 낫잖아요. 그렇죠. 와이다이는 화면만 나가는 거지 오디오는 안 가거든. 그러니까 이건 외면하기 시작한 거예요. 거의 안 쓰는 입장이고. 대신에 스마트폰에서도 영상을 무선으로 송출하는 기능이 있죠?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여러분들? 찾아볼까요? 설정 구조에 가서 그걸 뭐라 그러나? 안 쓰니까 까먹네. 용어 자체를 까먹네. 네. 아, 여기서 찾아보면 되겠다. 모니터에서 찾아볼게요. 모니터. 우리 컴퓨터에 보면 모니터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모니터 안에 어떤 기능이 있는지가 있어요. 여러분 모니터 사실 때는 여러 가지를 체크하셔야 돼요. 여기 보면 게이밍으로 살 게 아니라면 요런 거는 아셔야 돼요. 블루라이트 차단, 파란색 파장을 차단시켜주는 기능이에요. 제가 지금 착용하고 있는 이 안경도 블루라이트 차단되는 기능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니터나 밖에 햇살이나 그 다음에 텔레비전이나 형광등이나 할 것 없이 핸드폰 마찬가지로, 특히 핸드폰은 가까이서 보잖아요. 이 파란색 파장이 눈에 들어오면 눈을 상하게 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약간 차단을 시켜주면 좀 눈이 덜 피로하다. 그래서 블루라이트 차단되는 거를, 여러분 안경 쓰시는 분들은 다음에 안경을 하실 때 블루라이트 차단되는 거를 연결해 주세요. 서비스 해달라 그러면
비용이 이렇게 비싸지는 않아요.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아시면 도움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눈부심 방지 같은 거 이런 거, 눈부심 방지 기능 같은 거 이런 거 있으면 더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기능 중에서 좀 볼게요. 제가 그 용어를 갑자기 까먹어서. HDR 기능이 지원이 되면 더 좋은데, HDR10 기능 같은 거 있으면 더 좋은데 그게 안 될 수도 있고요. MHL 기능이 되는 거를, MHL 기능이 되는 걸 한번 찾아보려고 그래요. MHL 기능. 네, 요건데 이거는 무선이 아니라 유선이죠. 유선이죠, 유선. 모바일 미러링 케이블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어떻게 사용하는 거냐면은 여기가 HDMI 단자입니다. HDMI 단자예요. 요거를 텔레비전으로 연결해요. 얘를 텔레비전 연결을 하고 밑에 그림이 나오겠죠? 안 나오나? 안 나오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네.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 또 뭐가 있냐면은 스마트폰하고 연결하는 단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 5핀. 그럼 핸드폰에서 텔레비전을 송출해 주는 거예요, 영상을. 근데 저희 집 텔레비전은 MHL 기능이 안 돼요. 텔레비전이. 우리 애들이 쓰는 모니터는 MHL 기능이 됩니다. 근데 얘기를 안 해줘요. 안 해줘요. 왜냐면 이거를 산단 말이에요. 애들이 사가지고. 안 그래도 게임을 좋아하는 애들인데 모니터에다 얘를 연결해주면 모니터에 있는 화면을 보면서, 모니터를 보면서 게임을 할 거 아니에요. 큰 모니터로. 그렇죠. 근데 그 얘기를 안 그래도 해봤었어요. MHL 기능이 되는데 케이블을 사서 게임을 하는 게 어떻겠냐 그랬더니 해봤대. 안 그래도 딴 집에 가서 해봤는데 역시 게임은, 핸드폰 게임은 손에 쥐고 막 화면을 보면서 해야지 큰 모니터 보고 하면 재미가 없대요. 경험자에 의한. 그래서 휴, 살았다. 안 해줘도 되는구나. 이렇게 MHL 기능이 되는 거를 확인할 수도 있거든요. 뭐 이런 기능도 있고 저런 기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모니터에서도 MHL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찾아봐야 된단 말이에요. 모니터가 MHL이 지원이 되는 거라면. 근데 그게 어디 있노? 뭐 하도 뭐가 옵션이 많아가지고, 예, 그렇죠. 찾기가 힘들어. 여기에 MHL 기능을 검색해. 없대네. 없음 말고. 잠깐만요. 예, 저희 집 애들 사준 모니터가 이거예요. 울트라 와이드 21:9. 되게 큽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이 모니터 있죠, 우리 강의실의 모니터보다 한 50% 더 커요. 되게 커요. 34인치니까 21:9니까 영화관, 영화 볼 때 아주 좋죠. 예. 우리 큰놈이 직장에서 이 모니터를 쓴대요. 건축 설계를 할 때. 그럼 똑같은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집에서도 똑같은 모니터를 이제 일부러 사줬는데 집에 와서는 일을 안 하더라고. 그냥 드라마 보고 지가 그게 좋대나 어쩌대나. 근데 여기 설명이 그 말은 없죠. 요즘 그 말을 빼놨나봐. 예전에 그 말이 있었는데 HDMI, 디스플레이 포트, DVI 다 있어요. 그렇죠? 썬더볼트는 안 되고, 블루라이트 차단되고요. 플리커 프리, 눈부심 방지, 게임 모드 지원, 인플렉 제어, 조준선 표시, 스피커가 붙어 있고요. 리모컨도 되고요. PIP 되는데 PIP 안 된다고 써 있네. PIP도 되고, PVP도 되고, PIP도 되고. PIP는 큰 화면 안에 작은 화면이 나오는 게 PIP고요. 픽처 인 픽처. PVP는 뭐냐면 모니터를 반반 나눠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컴퓨터, 오른쪽에는 TV.
예, 픽처 바이 픽처라고 해서 이렇게 쓰는 기능인데 큰 모니터들은 다 지원을 해요. 그 다음에 HDR 기능은 지원이 되고요. 근데 그거 안 보인다. MHL 기능도 되는데 여기 어디 안 보이네요. 표현이 안 되어 있네. 있어요? MHL 여기 있네. 여기 MHL이라고는 뭐 체크가 안 되어 있네. 돼요 이것도. 그거 다 확인하고 제가 본사에서 다 확인하고 산 건데 그 표시를 안 해놨나 봐. 요런 거 요거 중요한 건 요거죠. 그 다음에 패널이 IPS 패널이고 그 다음에 RGB 색상률이 100% 재현이 되는 거죠. 예. 저는 15년 된 모니터를 쓰고 있고요. 얘네들은 이거를 쓰고 15년 된 거하고 제 걸 쓰는 걸 줘버리면 애들은 우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해주는 거죠. 자, 숙제 관련된 설명은 요거로 해서 마무리 질 겁니다. 많은 걸 여러분들이 좀 보셨을 텐데요. 어렵죠, 그렇죠? 굉장히 어려워요. 기능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굉장히 많아가지고 어렵죠. 썬더볼트라든지 뭐 이런 거라든지 이런 설명이 쉬운 거는 아닙니다. 자, 카메라 앱을 한번 실행해 볼 텐데요. 이 카메라 앱을 실행하면 카메라에서 이제 영상이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환경 설정하는 단이 있죠? 환경 설정하는 단이야? 네, 환경 설정하는 여기 위에 보면 톱니바퀴 그림 같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 스마트폰마다 약간 모양은 다를지라도 다 환경 설정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예, 그 환경 설정하는 걸 눌러 보시면 예, 이렇게 사진 크기를 설정한다든지 제 거는 1300만 화소 디카네요. 4:3 비율이냐 16:9 비율이냐 16:9로 촬영을 해야 이 스마트폰 넓게 다 촬영이 되죠. 전문적인 카메라들이 사용하는 거는 4:3 비율입니다. 4:3 비율로 맞춰 놓으면은 위아래가 잘려요. 화면의 위아래가 잘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요즘은 16:9로 촬영을 해요. 16:9. 이때 해상도는 높은 게 좋죠? 해상도 높은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풀 HD라는 게 있고 요즘 나오는 거 보면 UHD라는 것도 있어요. UHD. UHD 들어보셨습니까? 예. 카메라에서 해상도를 설정할 때 그 풀 HD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UHD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이제 풀 HD라고 하죠. 풀 HD라고 하고 이거는 울트라 HD라고 얘기를 합니다. 풀 HD는 해상도가 1920에 아까 얼마 나왔죠? 1080 곱하기 1080. 울트라 HD는 2배예요. 3840 곱하기 2160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울트라 HD를 다른 말로 4K라고도 얘기해요. 4K 4000 엄격히 말하면 4000은 4096인데 2배 4000에 가깝다 그래서 3840 나오죠. 그 다음에 4K랑 약간 비스무리해. 그 다음에 요즘 나오는 거 보면 5K도 나와요. 5K 5000 해상도. 여러분 스마트폰은 어떤 해상도로 하시는 게 좋으냐 이거죠. 저는 풀 HD밖에 안 되는 저가형 핸드폰이라 이거를 쓰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UHD로 촬영하면 어떨까요? 더 화질이 선명하겠죠. 대신에 해상도가 높아지면 어떻다? 메모리를 많이 차지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디 여행을 가서 UHD 모드로 놓고
사진을 찍을 영상을 촬영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뭐 10분씩 이렇게 되면 공간 차지를 너무 많이 해서 메모리가 부족해요. 뭐 이럴 수도 있으니까 항상 스마트폰 안에 있는 갤러리 공간 얘는 비워두셔야 돼요. 어떤 분은 5년 전에 찍은 것도 그대로 있고, 그래서 여행 가서 찍으려고 그랬더니 공간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사진 못 찍잖아요. 기존에 있는 사진을 다 지울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안에 있는 그 갤러리 공간들이 있죠. 사진이 저장되어 있는 공간들을 다 여러분 댁에 있는 컴퓨터에다가 외장하드라든지 여기다 옮겨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항상 스마트폰이 깨끗한 상태로, 즉 새 필름을 갖고 나가는 거죠. 필름 이야기를 한다면 다 찍고 한 장 남은 필름 들어있는 카메라를 들고 와서 여행 가서 찍으려고 그러면 착각 찍고 났더니 필름이 끝이야. 그럼 못 찍잖아요. 그렇게 해서 찍어 주시면 되죠. 이렇게 해서 찍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영상이 저장되는 공간은 아셔야 돼요. 스마트폰에서 기기에 가서, 그렇죠? 기기에 가서 DCIM 폴더가 있어요. DCIM 폴더. 이 안에 카메라 폴더에 가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찾아볼게요. 보세요. 제 컴퓨터에 가서 요 핸드폰이 있지 않습니까? 핸드폰이 있잖아요. 그럼 가보시면 폰이 있고 카드가 있는데, 그렇죠? 이때 카드는 확장 메모리고 이 기본 메모리니까 요 폰, 기기죠. 그렇죠? 이 폰에 여기 뭐라고 썼다 아까? 폰이라고 쓰면 되겠다. 폰에 가면 DCIM이란 폴더가 있어요. DCIM 폴더가 있단 말이에요. 이 안에 카메라라는 폴더가 있는데 저는 없죠. 여기다 저장을 못해요. 공간이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저는 보조 메모리에다 저장시켜 놨거든요. DCIM 카메라 폴더 있잖아요. 이 안에 제가 찍어 놓은 사진이 다 있는 거예요. 사진을 어떻게 이동을 해요? 예? 사진을 어떻게 이동을 어떻게 이동하냐고요? 자 보세요. 얘를 블럭 잡아서 잘라내기 해서 내 USB 메모리 외장하드 있잖아요. 외장하드에다가 붙여넣기 하면 오겠죠. 그렇죠?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쉽게 할 수 있어요. 여기에는 찍은 사진은 몇 개 없어요. 10월 9일날 제가 관악산을 갔었는데요. 한참 올라가다가 이 사진을 보고 제가 이정민이라고 누가 낙서를 해놨어. 저하고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예. 요즘은 이런 게 있으니까 좋죠. 어디 가서 이제 몸이 다쳤다 그러면. 그 다음에 전보산대 있죠, 여러분. 전보산대 보면 고유번호가 있습니다. 어디 가든지 전보산대는 있잖아요. 전신주에 보시면 거기 고유번호를 119에다 전화를 해서 여기 지금 전보산대 번호가 뭐가 있는데 저 여기에 있어요. 다쳐가지고. 그러면 글로 출동을 해요. 이런 산 같은 데는 전보산대가 없어서 이런 거 이렇게 현위치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그 전에 며칠 전에 물이 좀 많이 왔지 않습니까? 비가 많이 내렸잖아요.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빗소리가 안 들리나요? 안 들리면 말고. 하도 좋아갖고 제가 물소리가 너무 좋아가지고요. 한 10초씩 찍어봤어요. 물이 많더라고요. 여기는 국립공원이 아니죠. 관악산은요.
물속에 들어가서 발을 담궈도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근데 국립공원에는요, 발 담그면 30만 원입니다. 예, 그게 있더라고요. 진짜로 처벌하는데 국립공원에 지키는 막 사람 아무도 없던데. 다 잡으러 다녀요. 몰래 탁 있다가 숨어 있다가 잡아요. 그래서 딱지 발급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한번 발 담궈 보세요. 예. 국립공원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가서 계곡에 좋지 않습니까? 막 땀 흘리고 어떤 사람은 막 풍덩 들어가서 막 완전 선녀탕처럼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 있는데, 예, 요즘은 또 그런데 명소를 다 알아요. 공무원들이 알아서 이렇게 숨어 있다가 안녕하세요 과태료 이렇게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사진들을 제가 이제 저장해 놓은 게 있는 거죠. 요 공간에 여러분이 있으니까는 이렇게 촬영하면 되는데, 여기 보면 사진의 용어들은 여러 개가 나올 거예요. 사진 용어들은 뭐 여러분들이 쉽게 공부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전문적인 용어들이 많아서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있는 거로 우리가 사진을 착각 찍는 거는 어려운 게 아닌데, 예,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사진을 뭐 착각 찍는다 그러면, 이렇게 사진을 착각 찍는다, 이게 어려운 거는 아니죠. 근데 뭐 구도를 잘 잡고 찍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런 건 제가 지금 설명드리진 않을 거고요. 그래서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사용하는 이 카메라 앱은요, 기능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카메라 말고 여기 보시면 이 카메라 MX, 카메라 FV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시네마 FV, 뭐 캠 스캐너, 초고속 카메라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저는 활용을 많이 하거든요. 그냥 평상적인 사진은 카메라 앱을 써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초고속 카메라는 뭐냐면요, 제가 한번 찍어 볼게요. 얘를 누르잖아요. 이렇게 누르면 사진 찍고 있는 중입니다. 몇 장? 118장 찍었어요. 118장을 찍은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지금 찍으신 것도 어플이에요? 예, 앱입니다. 이것도 어플인데, 예를 들어서 어디 가서 뭐 볼링을 한다든지 골프를 한다든지 할 때 그런 자세들을 좀 보고 싶을 때 있잖아요. 동영상으로 찍어서 보는 경우도 있지만 스냅 사진으로 찍어서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GIF로도 만들 수 있어요. 움짤이라고 하죠. 움직이는 거. 이런 걸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를 다 저장할 수도 있고요. 1번, 2번, 3번, 4번 그림을 하나씩 보면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요. 모든 걸 한꺼번에 저장할 수도 있고, 저장하면 한꺼번에 118장이 한꺼번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GIF로 만들어라 그러면 이 과정이 지금 제가 이렇게 하나씩 찍었잖아요. 움직이면서. 이것이 하나의 이미지로 이제 저장이 되는 거예요. 예. 여기에 저장 누르면 하나의 이미지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인터넷상에 보면 동영상은 아닌데 사진이 막 움직여. 그게 만드는 게 GIF라 그래요. 동영상인 줄 알았어요. 예. 이런 거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아니면 이 많은 양을 굳이 저장할 필요는 없으면 제가 이제 저장을 이렇게 포기하시겠습니까? 예스 하면 이제 저장은 안 하고 찍기만 했다가 이제 사라지는 거죠. 이렇게. 요것도 있어요. 여기 보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기능을 이용해서 밝기도 이런 것도 이렇게 줌도 되죠. 줌도 되고 여러 가지 이런 기능들, 효과 기능을 넣어줄 수도 있고요. 효과 기능을 넣어줄 수도 있고,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밑에 모양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활용하는 건데요.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좀 드릴게요. 푸디는요, 푸디 한번 검색해 보실 건데, 이렇게 검색해 보세요. 여러분 스마트폰에 보시면 플레이스토어가 있지 않습니까? 전 여기서 보는데요. 여기 플레이스토어에 가서
여기다 푸디라고 검색해 볼 겁니다. 푸디. 요거예요. 요거 푸디. 요렇게 생긴 앱을 찾아보세요. 푸디. 푸디. 예. 푸디는 네이버에서 만들었다 얘기를 들었는데 정확한 건 모르겠고요. 이 음식 사진이나 여행 가서 찍을 때 있잖아요. 많이 사용을 한대요. 푸디. 요런 앱이 있고요. 요런 앱이 있고 아까 보셨던 대로 카메라 FV라는 앱이 있습니다. 카메라 FV 보여드리면 여기 카메라 FV. 카메라 FV는요 여기 보면 사진 전문가형 카메라처럼 설정하는 기능이 있어요. 카메라 전문가처럼 촬영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는데 여기 뭐 동영상을 촬영할 수도 있고 여기 보면 여러가지 이런 말들이 나오죠. 그렇죠? 화이트 밸런스라든지 ISO라든지 측광 방식이라든지 노출 보정이라든지 이런 용어들이 나오는데 이런 용어들을 아시면 도움이 돼요. 해상도는 어떻게 찍을 거냐. 해상도. 근데 이 해상도가요 아까 우리 봤던 뭐 900만 와서 1000만 와서 이거는 지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기본 카메라 앱이 있었잖아요. 얘는 1000만 와서도 촬영이 되는데 이런 앱들은 1000만 와서 촬영이 안 돼요. 그거 왜 안 돼? 왜 못했을까요? 돈 주고 사서 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300만 와서 200만 와서로 찍어보고 이 기능이 마음에 들면 그때 가서 돈 주고 사서 쓰는 거예요. 여기 프로 버전 구입. 모든 해상도를 다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사용자 지정 뭐 이런 거 DCIM 폴더 이런 데다가 지정할 수가 있고요. 여기 보면은 폴더가 어디냐면은 이 폴더 안에 DCIM 폴더 안에 카메라 폴더 여기다가 나는 저장하겠다 이렇게 그렇게 지정을 할 수도 있고요. 직접 지정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가지 이런 기능들이 있어요. 카메라 리뷰 뭐 이런거 그 다음에 요거는 인코딩 설정 뭐 JPG 여러가지가 있는데 먼저 여러분들이 요 카메라 FV라는 거를 검색을 해서 설치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시네마 FV. 시네마 FV는 뭐냐면 동영상 촬영해주는 앱입니다. 동영상. 사진하고 동영상은 다르잖아요. 동영상은 움직이는 거고 사진은 정지 사진, 정지 영상이라고 하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해상도를 높이면 어떻게 된다? 돈 주고 사서 써야 되고 기본 기능만 써보는 거죠. 연습 삼아. 근데 보시면 이렇게 안내선이 보이잖아요. 안내선. 그렇죠? 안내선이 보이잖아요. 여기 오토포커스라든지 노출 보정. 노출 보정은 뭐죠? 밝게, 어둡게 하는 밝기를 조정해 주는 게 노출 보정이라 그래요. 플러스 마이너스. 요것도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먼저 푸디 한번 깔아 볼게요. 저도 푸디를 예전에 쓰다가 지웠는데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서 푸디 검색을 하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설치를 할 겁니다. 인증받았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믿을만하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아이폰은 앱을 개발해서 등록을 하면 심사를 해요. 검증을 해가지고 마켓에 올라갑니다. 근데 이 구글, 우리 안드로이드 폰은요, 갤럭시나 이런 거는 개발자가 개발해서 올려놓으면 그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앱을 만들어서 악성 코드를 심어서 올려놔도 우리가 그거를 모르고 설치해서 쓴다는 얘기예요. 그게 단점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거 조금 전에 보셨던 얘는 아까 뭐라 그랬죠? 인증받았다 그랬잖아요. 인증. 믿을만하다는 얘기지. 자, 여기 있네요. 어디 있는가 볼까요? 푸디가 이제 작업이 됐어요. 이제 푸디를 실행해 볼 텐데요. 허용을 하겠니? 허용을 해줘야 되겠죠? 뭔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게 많은지 몰라. 잠깐만요. 또 끊어졌어. 에이. 잠깐만요. 또 연결을 좀 해놓고. 연결되었습니다. 창에는 더 떠야 되는데. 푸디를 실행하면 이렇게 이제 푸디 앱이 이제 작동이 되겠죠. 그렇죠? 네, 푸디 앱이 나타나요. 그러면 여기 보면 이제 풍경 사진 밑에 풍경 사진이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제 시계를 한번 촬영해 볼게요. 시계. 자, 여기 시계예요. 시계. 오래된 시계입니다. 제 예물 시계입니다. 결혼식 때. 예. 자, 착각 찍으면 한 장 찍히겠죠. 그렇죠? 사진 찍는 거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사진 찍으실 때 위에서 찍습니까? 앞에서 찍습니까? 아니면 약간 측면에서 찍습니까? 네, 45도 각도로 찍는다고 하죠. 45도 각도. 네, 얼짱 각도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정면에서 찍는 것보다 약간 너무 가까우면 또 초점이 안 잡히고요. 그렇죠? 거리를 약간 유지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보시면 동글동글한 거 몇 개 보이는데 이렇게 보시면 이런 거. 이거는 무슨 뭐 플레인 요구르트 위에다 딸기 데코레이션 한 것처럼 뭐가 보이네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음식 사진 촬영할 때 약간 좀 이렇게 분위기를 좀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들이 있어요. 얘는 색깔이 약간 그렇죠? 요런 거라든지 요런 거라든지 아까 보셨던 그 아이스크림 그림 같은 거 요런 거라든지 또 이런 요거 색깔이 이쁘네요. 색깔이 이뻐요. 그럼 얘를 착각 찍겠죠. 그렇죠? 여기 여러가지 이런 기능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능들이 있어요. 요런 모양 바삭바삭한 느낌이라고 되어 있네요. 요런 거 바삭바삭. 요거는 로맨틱한 분위기고요. 이런 경우가 이런 게 많아요. 지금요. 여기 보면 고기 그림도 보이네요. 고기 그림 육류 그림이 보이는데 사진을 찍을 때 이제 고기 음식을 이제 먹으면서 촬영을 할 거냐 이런 거죠. 요런 거 맛있게 요런 거 약간 옐로우 톤인데 옐로우 톤. 갑자기 파워포인트 앱이 닫혔다 그러죠. 엑셀 앱이 닫히고 엑셀 파워포인트 앱을 지운 지가 언젠데 왜 그게 중지돼? 앱을 지웠는데도 여기 보면 뭐 원본 이게 원본이에요. 원래 색깔이 이런 거죠. 밑에 시게이트라고 하는 글자가 보이는 게 이제 검정색 바탕에 나와 있는데 옐로우 톤을 넣어주니까 색깔이 약간 노란 풍이 좀 올라오죠. 그렇죠? 이런 거 종류별로 있어요. 이렇게
이런 칵테일인가 이건 뭡니까? 예, 칵테일 그림 같은 약간 푸른색이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 피크닉 분위기 나는 거죠. 약간 붉은색 톤이 들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청색 톤이 좀 들어가죠. 그렇죠? 예. 이런 아이스크림 같은 거. 이거는 뭐죠? 쫄깃쫄깃. 얘는 이제 육류 그림이네. 그렇죠? 바베큐 느낌. 이 시계는 바베큐 느낌이 안 어울리네요. 색깔이 예, 색깔이 좀 잘 안 어울려요. 옐로우 톤 같은 경우 아까 좀 잘 보인 것 같은데 예. 요런 거 이렇게 그래서 사진을 착각 찍을 수 있죠. 예. 자, 사진이 여기 보세요. 저 위에 있는 걸 제가 눌러보니까 이렇게 위아래가 잘리죠. 그렇죠? 정사각형 사진을 지금 나오는 거예요. 정사각형. 왜 정사각형을 찍죠? 직사각형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정사각형을 사진 찍잖아요. 왜 이렇게 찍을까요? 인스타그램이 정사각형으로 사진을 올리는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사진을 찍었는데 정사각형으로 잘라서 올라가요. 아예 그럴 거라면 처음부터 정사각형으로 촬영하면 된다. 인스타그램을 공략한다면 이런 거라든지. 예. 그 다음에 이제 볼펜 같은 거를 찍을 때 볼펜의 색상들이 있잖아요. 볼펜의 색상들 이런 색상을 잘 표현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무런 효과를 안 넣고 했는데 여기다가 옐로우를 좀 집어넣으면 예. 특히 여기 붉은색이 어떤가 보세요. 요 위에 있던 붉은색이 옐로우 톤을 좀 집어보니까 여기 약간 붉은색이 선명하게 보여요. 그럼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 요 볼펜에 요거죠. 여기 붉은색 톤이 요거 얘가 좀 색깔이 잘 보인다는 거죠. 지금요. 그런 거. 제 손바닥에 뭐 찍을 건 없고. 예. 요 위에 점점점 같은 것도 있네요. 그렇죠? 손전등 기능 뭐 여러 가지 기능들. 그리드 기능은 뭔지 아시죠? 이렇게 가로 세로 줄 쳐놓은 거예요. 이런 안내선을 보셔야 좋은 게 뭐냐면 수평 수직을 유지하라. 음식 사진 찍을 때는 수평 수직이 필요 없지만 우리가 풍경 사진을 찍을 때는 수평 수직이 유지를 해야 돼요. 바닷가에서 사진 찍었는데 이렇게 삐딱하게 찍으면 안 되죠. 바닷가는 수평선을 유지해야 된단 말이에요. 수평선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렇게 삐딱하게 찍으면 어떻게 돼요? 바다가 기울어진 것처럼 찍힐 거 아닙니까? 안 돼요. 바닷가나 아니면 어디 가서 그 산, 나무 이런 거 찍을 때는 수평 수직을 그대로 유지하고 찍어줘야 되거든요. 풍경 사진의 철칙입니다. 그런 것들을 활용할 때 쓰는 건데요. 그때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 일반 카메라 앱에도 이와 흡사한 기능들은 많이 있어요. 굳이 이런 2D 앱을 사용하지 않고도 촬영이 가능할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얘는 용도가 어떤 정밀한 사진을 촬영하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그런 여행에 가서 음식 사진을 찍거나 풍경 사진을 찍을 때 아무래도 좀 도움이 되게끔 만들어진 그런 기능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예.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이제 카메라 FV라는 거를 설명을 드릴 텐데요. 카메라 FV. 카메라 FV5라고 되어 있는데요. 카메라 FV5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전문가형이라고 되어 있어요. 전문가형. 요즘 전문가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는 그런 스마트 기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갤럭시 노트 9 이런 거 보면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제 그런 거로 촬영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게 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어렵죠. 어렵단 말이에요. 초점을 잡거나. 근데 너무 가까이 가면 초점을 못 잡습니다. 너무 가까이 가면. 자, 밑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요거 보이세요? 어떤 건지?
예, 측광 모드라고 되어 있는 거 있는데 측광 모드. 측광 모드. 측광 모드에 가면 이렇게 가운데 오른쪽에 보면 점 하나가 있어요. 점 하나. 이건 스팟. 그래서 제가 초점을 잡지 않습니까? 초점을 딱 잡으면 그 초점을 받은 그 밝기만을 따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제 피부가 피부 이제 햇살에 많이 노출이 되는 바람에 그 검버섯 이런 게 많이 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 피부가 좀 거무튀튀하다는 얘기죠. 그럼 제 얼굴에다가 초점을 딱 잡는 순간 해필이면 시커먼 부분을 초점을 잡았어. 그러면 거기를 기준으로 밝기를 측정하는 거예요. 다른 데는 아무리 밝고 어둡고 따지지 않고 그 초점 받은 부위 거기만 밝기를 측정하겠다라는 얘기죠. 그 한 점만. 그걸 스팟이라 그래요. 스폿.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거 요거는 예, 중앙부 중점이라고 하는데 중앙부 중점 요거 중앙부 중점이라고 하는 건데 예를 들어 사람을 눈에다 초점을 잡아요. 사람을 인물을 찍을 때는 눈동자가 선명하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눈동자에 검은 동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동자가 검으니까 어둡다고 느끼겠죠. 그러니까 스팟은 그런 불편함이 있어요. 근데 중앙부 중점 같은 경우는 그 눈동자를 기준으로 해서 이 눈 주변의 밝기까지 같이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팟이 한 1%다 그러면 1% 전체 화면의 한 1%를 차지한다 그러면 이 중앙부 중점 같은 경우는 한 2.5%에서 한 5% 정도. 그러니까 사람 이마를 만약에 초점을 잡았다 그런데 해필이면 이마에 점이 있네. 그 배우 중에 그런 분이 있잖아요. 그 해양 구조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 그 정동남 씨인가? 그분이 이마에 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마에다 초점을 잡으면 점이 검으니까 어두울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어둡다고 판단이 되니까 밝게 찍어버린단 말이에요. 얼굴이 허옇게 나와버려요. 그런 부분을 촬영하실 때는 중앙부 중점을 맞춰서 촬영하시면 그 이마를 중심으로 전체적인 여기 부분을 이마 부분을 이렇게 밝기를 측정하는 거고요. 왼쪽에 있는 거는 평균 분할 측광 방식이라고 해요. 평균 분할. 화면에 보이는 내용을 5등분, 9등분, 5등분 정도를 내서요. 평균을 각각 내요. 밝기를 측정을 해서. 주로 풍경 사진 찍거나 야외 나가서 찍을 때 많이 써요. 그래서 요 방법대로 이제 측광을 해서 찍으면 밝기에 전혀 이상이 없는 거겠죠. 자,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촬영해야 되는데 자세히 보시면 여기는 밝죠. 이쪽에는 어둡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다 초점을 잡고 찍겠다라고 해서 딱 초점을 잡으면 그리고 이제 착각하고 찍겠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를 이 스팟으로 만약에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를 스팟을 만들어 놓으면 여기가 지금 밝지 않습니까? 그 사진 찍으면 여기만 밝기를 측정하는 거예요. 다른 데는 어둡던 밝던 신경 안 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풍경 사진 찍을 때는 각각의 장단점은 있어요. 네,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ISO라 그래서요. ISO에서 빛을 어느 정도로 받아들이느냐. 여러분들 공연하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려면 어렵죠. 그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학예회 같은 거를 한단 말이에요. 졸업작품 같은 거를 하는데 이때 엄마들이 가서 자기 아기가 나왔다고 막 사진을 찍죠. 그러면 아무래도 실내에서 하니까 어둡잖아요. 후레쉬가 번쩍번쩍 터지죠. 지금 아기들이 공연하고 있단 말이야. 우리는 공연을 보러 온 사람들이니까 예의를 지켜줘야 되는데 자기 아기 나왔다고 막 찍어. 후레쉬를 터뜨리고. 그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야 일로 와봐. 가운데 와봐. 가운데. 공연하고 있는 애 보고 가운데 와보래 또. 우리 애가 기쁘니까 그렇게 하겠지.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후레쉬를 터뜨리면 안 되잖아요. 공연하는 배우가 힘들어 하잖아.
ISO 값을 올려. ISO 값을 올리고 찍으면은요 후레쉬를 안 터뜨려도 잘 나와요. ISO 값을 올리면. 대신에 햇살이 좋은 곳에 갔을 때는 푸켓, 괌, 하와이 이런 데는 햇살이 좋지 않습니까? 이때는 ISO 값을 내려야 돼요. 그래야 사진이 진짜 잘 나와요. 어두운 곳에 가서는 ISO를 올려야 사진이 빛을 받아들이는 감도가 높아지면서 후레쉬를 터뜨리지 않고도 찍히지만, 햇살이 좋은 곳에 가서는, 요즘 가을에 나가면 얼마나 햇살이 좋습니까? 그때는 ISO 값을 낮춰놓고 찍어야 사진이 잘 나와요. 네, 잘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이 안에서 이제 할 수가 있고요. 또 이렇게 찍다 보니까 어때요? 여기 부분이 지금 어떤가 보세요. 어둡단 말이에요. 여기가 발 밑에가 어둡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밝기를 밝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어둡게 나오지 말고 밝게 나와라 하고, 여기 이렇게 밝게 해주면 이 부분이 밝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착각 찍으면 이 부분이 밝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ISO를 아무리 높여도 어두운 건 어두워요. 그렇죠? 왜냐면 밝은 곳이 있으면 어두운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그냥 색깔이 검은 거라서 어둡게 느껴지지만 어둡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발 밑에, 여기 발 밑에, 여기 제가 지금 이 컴퓨터 책상 쪽을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컴퓨터 책상 쪽은 어때요? 지금 보시면 여기는 그나마 여기 위에 빛이 들어오니까 그나마 밝은데, 이 컴퓨터 책상 위를 보면 어둡잖아요. 그때는 이 노출 보정이라는 걸 이용해서요. 노출 보정을 이용해서 이렇게 넓혀주면, 플러스를 눌러주면 이렇게 밝아지거든요. 이 부분이 밝게 보이거든요. 강제로 보정하는 거예요. 뱃살 나온 사람들 보정 옷 입잖아요. 강제로 줄여주게끔. 그래서 이렇게 노출 보정을 해주면 어둡고 밝아지는 것이 인위적으로 움직여지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그런 기능도 있다더라 하는 거죠. 그런 기능도 노출 보정을 해서, 그렇게 해서 사진을 찍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이거 뭐지? 풍경, 산그림이죠. 그렇죠? 산그림.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촬영하려고 봤던 그 내용은 산그림이니까 어떻게 찍어주면 좋을까요? 풍경, 여행 가서 찍을 때, 에펠탑 전경을 찍고 싶다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관악산에 가서 정상을 아니더라도 어디 올라가면 높은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변에 이렇게 산들이 보이고 나무가 보이잖아요. 그럴 때 찍을 때는 풍경 모드로 찍어야지. 줌을 당겨서 찍으면 스마트폰은 사진이 잘 안 나와요. 우리들이 사용하는 이 핸드폰에 렌즈가 있지 않습니까? 렌즈. 이 렌즈는 아날로그 렌즈가 아니라 디지털 렌즈입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줌을 당기면, 줌을 한번 당겨 볼까요? 줌을 당기면 화질이 엉망으로 나와요. 근데 일반 전문가들이 쓰는 우리 카메라들, 일반 카메라들 있잖아요. 디지털 카메라들은 렌즈에 줌을 당기면 확대돼서 깨끗하게 나오죠. 그거는 광학줌이라 그래요. 아날로그 줌. 얘는 확대되면 모자이크 처리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얘는 그런 아날로그 줌이 아니라 디지털 줌이거든요. 근데 요즘 이제 새로 나오는 고가의 핸드폰들은 아날로그 줌을 탑재해요. 그러니까 카메라가 비싸지는, 핸드폰이 비싸지는 거예요. 그런 기능이 들어가서. 그런 기능을 이용해서 사진을 찍으면 아무래도 좀 도움이 되겠죠. 이건 뭔가요? 이건 연속 촬영인가요? 연속 촬영. 그 다음에 요거는 뭐죠? 타이머죠. 타이머. 삼각대도 넣고 2초, 그러면 어떻게 해요? 2초 후에.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걸 누를 때, 얘를 촬영할 때 이런 실수를 해요. 얘를 찍으려고 딱 보고 나서 셔터를 딱 누르면, 여기 셔터를 누를 때 이렇게 누르죠. 누르면서 힘이 가잖아요. 흔들린단 말이야. 지금 저는 카메라를 왼손으로 들고 있고 컴퓨터에서 지금 셔터를 누르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촬영하실 때는 스마트폰을 살짝 누르잖아요. 누르면서 흔들린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2초 타이머를 놔요. 그러면 하나, 둘, 착각 찍힐 거 아닙니까? 제가 셔터를 눌러서 찍는 게 아니라 시간이 2초가 지나면 자동으로 찍히는 거잖아요. 그 흔들림이 없죠.
그렇죠. 우리 셀카 찍으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들고 착각 손으로 눌러야 되는데 한 손으로 잡는 것도 힘들지만 누르려면 흔들리잖아요. 그 이때는 2초 타이머를 놓고 찍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카메라 들고 있다가 2초 지나면 지가 알아서 착각 찍힐 거 아닙니까? 흔들림이 없죠. 예전에 타이머는 어떤 용도로 썼었어요? 자녀들 쭉 가족들 있고 엄마 있고 아빠가 이제 야 나 찍으러 갈게 기다려 하고 그때 타이머를 놓는 거죠. 뛰어가야 되니까 5초 타이머 이런 거 쓰잖아요. 지금은 그 타이머가 아니라 어떤 용도로 쓴다? 셀카를 찍을 때 많이 쓰는. 그리고 양손으로 잡고 찍으면 흔들림이 좀 덜하지만 한 손으로 찍으면 흔들림이 심하니까 셀카를 찍을 때는 타이머로 놓고 찍어야 사진이 깨끗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요령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용도가 나와요. 셔터 스피드라고 하는 게 나와요. 5초, 1초 뭐 이런 거 있어요. 이거 1초? 1초가 뭐예요? 1초? 1초? 2초? 이건 뭐예요? 자, 착각 누르면 1초에다 넣고 착각 누르면 보통 우리가 착각하고 찍히잖아요. 얘는 착각하고 1초 동안 찍는 거야. 근데 흔들리면 어떻게 돼? 베리지. 하물며 5초에다 놓고 찍으면 어떻게 돼? 5초에다 놓고 찍으면 자 보세요. 이렇게 들고 있다가 착각 찍으면 착, 둘, 셋, 넷 카메라 흔들려. 지금 흔들리고 있어. 5초 동안 흔들려 있는 거 다 찍힌 거지. 베리지 그러면. 0초. 0초? 0초라면 되나? 근데 왜 그런 걸 만들었어요? 제가 일로 들어가면 안 되는데 괜히 들어갔나 봐. 5초를 또 찍네. 이따 요건 제가 처리하면 되는데 어떨 때 이거 5초 이걸 찍냐면요. 여러분들 밤하늘 사진 찍으려면 별 지나가는 사진 있잖아요. 이거 막 3시간도 찍고 4시간도 찍어요. 그때는 카메라 안에 있는 수작업 수동 기능을 이용해서 촬영하는 거고요. 우리 이거로 촬영할 때는 1초 동안 숨만 쉬고 있더라도 흔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셀카봉에다 놓고 삼각대 같은 이런 데다 이 벤치라든지 나무 같은 데다 이렇게 세워 놓으면 흔들림이 없잖아요. 그렇게 나서 물 흐르는 거 있죠. 물 흐르는 거. 여러분 물이 흐를 때 물방울이 통통통 튀지 않습니까? 그거를 순간적으로 찍기가 어려워요. 대신에 그거를 1초 동안 찍으면요 물이 흐르면서 안개처럼 변해요. 그 사진을 못 보신 분들은 제가 설명드리기가 참 애매한데 네. 잠깐만요. 다시 볼게요. 예, 카메라 FV. 자, 여기 보면 오토로 좀 놓으면 알아서 자동으로 찍힌다는 얘기죠. 5초로.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풍경을 찍을 때 착각 누르면 착각하고 찍히는 거고, 어두운 데를 찍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두운 데를 찍으면 어두우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길어지는 수밖에 없어요. 어두운 데를 찍으면요 시간이 길어져요. 그게 힘드니까 후레쉬를 터뜨리는 거예요. 근데 후레쉬는 함부로 터뜨리면 안 됩니다. 빛이 강해서요. 특히 우리 신생아들 있잖아. 신생아들. 이번에 우리 집에 아기가 태어나서 얼마나 이쁩니까?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 고모, 삼촌 다 달려간단 말이야. 아기 보러. 아기는 베란다 쪽에 이렇게 또 밝은 곳에 두지 않죠? 아기는 안에 있거든요. 그리고 햇살을 이렇게 크게 환하게 비춰놓질 않아요. 그러니까 실내가 어둡다는 얘기지. 이 정도 밝기. 그러면 아기를 찍으려고 삼촌, 이모, 고모, 살모 다 합쳐가지고 스마트폰을 차크차크 찍으면요 후레쉬가 번쩍번쩍거리면서 찍히거든요. 아기들은요 후레쉬 불빛을 감지를 못해요. 눈을 깜빡거리질 못한다고.
그렇게 사진 찍다 보면 애기요 눈 베려요. 여러분 후레쉬 번쩍거리면 눈 가만히 있습니까? 눈 감잖아요. 그렇죠. 애기는 그 능력이 없다니까. 심하면 실명돼요. 실명돼요. 그래서 그 나레이터 모델들인가? 그 행사장에 가면 짧은 옷 입고 서 있는 여성분들 있잖아. 도우미 해가지고 행사장 안내하시는 분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카메라 찍으면 딱 눈에 힘을 주고 그냥 깜빡거리면 안 되니까 눈에 힘을 딱 주고 찍혀요. 그래서 3, 4일을 그렇게 촬영하고 나서는요 단체로 다 안과 병원에 입원합니다. 눈 치료해야 되거든요. 각막이 상해요. 각막이 상해. 이 후레쉬 불빛이 얼마나 강하면. 그래서 후레쉬는 가급적이면 터트리면 안 됩니다. 특히 어디에서 박물관에서는 후레쉬 터트리면 안 되잖아. 미술관도. 그런 것만 지켜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진을 이제 찍을 수가 있어요. 이 기능은 일반적인 요즘 고가의 카메라들은 스마트폰에서는 이게 자동으로 지원이 되는데 저처럼 이렇게 저렴한 핸드폰, 무료 핸드폰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핸드폰에서는 그런 기능이, 저는 핸드폰을 제 돈 주고 샀어요. 8만원 주고. 기계를 8만원 주고 산 거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싼 겁니까? 갤럭시 노트 9은 100만원이 넘어가는데 얘는 8만원짜리거든. 그러니까 이런 걸 쓰시는 분들은 이런 이제 전문가용 앱을 이용해서 좀 찍어 봐야 되고, 단지 뭐가 해상도가 낮으니까 조금은 값어치 없이 그렇게 보일 수는 있겠지만서도 그런 거를 여러분이 좀 해보셔야죠. 시네마 FV라고 하는 앱은요, 자, 뭐 똑같아요. 우리들이 알고 있는 똑같은 이제 그런 앱인데, 보시면은 해상도가 보이고요. 뭐 메뉴를 누르는 기능이 있고, 그렇죠? 격자 무늬를 볼 거냐 안 볼 거냐 하는 건데, 격자 무늬는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삐딱하니 찍히면 안 되잖아요. 수평을 유지하고 찍어야 되겠죠. 그렇죠? 수평을 유지하고 찍어야, 만약 키보드 이렇게 찍으면 안 되잖아요. 여기 수평을 유지하면서 찍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이제 찍어야 되는 이제 그런 입장이죠. 그렇죠? 이때 이제 레코딩 버튼을 누르게 되면 띠리리리리 이렇게 촬영이 들어가고, 여기 오디오 소리가 데시벨로 어쩌고 저쩌고 올라가죠. 그렇죠?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8초, 10초 정지. 그런데 이제 촬영할 때 뭐가 힘드냐면 흔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 드라마 같은 걸 촬영할 때 카메라가 막 흔들리면 보는 사람이 고개가 아프단 말이에요. 이렇게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삼각대에다 받쳐놓고 찍는 거고, 이동하는 형태를 촬영하려면 레일을 깔고 촬영하고 그러거든요. 레일을 깔고 이렇게. 예. 마찬가지 여기도 측광 방식이 있어요. 보시면 지금 어디를 기준으로 초점을 잡느냐, 여기를 초점으로 잡았더니 어둡죠? 어둡잖아요. 여기 키보드가 어둡잖아요. 검으니까. 그럼 어떻게 찍어줍니까? 밝게 나와요. 전체가. 이 밝은 데를 초점을 잡으면 어두워졌죠? 여긴 밝잖아요. 지금요. 밝은 데를 촬영하면은요 키보드가 어둡게 나와요. 왜냐면 밝은 곳을 촬영하니까 카메라가 뭐라고 하냐면, 야 지금 밝아, 좀 어둡게 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키보드 쪽에는 안 그래도 어두운데 더 어두워지니까 꺼멓게 보이지. 근데 여기다 초점을 잡으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가 지금 어둡지 않습니까? 어두우니까 밝게 만들어 주잖아요. 밝게 만들어 주니까 이 주변은 어떻게 됐어요? 더 밝아지지. 그러니까 스파 측광은 그런 단점이 있어요. 자, 중앙부 중점은 여기를 기준으로 밝기를 하는데 이 정도 밝기를 잡아요. 이 정도. 여기를 초점을 잡는다 그러면 여기 밝기를 잡는단 말이에요. 근데 평균 이거 얘는 여기를 잡으나 여기를 잡으나 별 차이가 별로 없어요. 왜냐면 이 전체 평균을 내거든. 이 전체 평균을. 그 여러분들이 코스모스를 찍으려고
요즘 코스모스 예쁘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코스모스는 하늘을 배경으로 찍어야 멋있거든요. 그러면 코스모스하고 하늘을 배경으로 찍으면 하늘은 밝잖아요. 당연히 밝잖아요. 그럼 어떻게 찍어줘? 코스모스가 어둡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찍어야 돼? 아까 요거 사진, 우리 정지사진 찍을 때도 코스모스 초점을 잡으면 코스모스 밝기만 가지고 사진을 찍는 거예요. 코스모스 밝기만 가지고. 그게 일반 카메라에 이런 기능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때는 그 HDR 기능, 카메라 HDR 기능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기능을 이용해서 촬영하면은 밝은 데는 밝게 나오고 어두운 데는 어둡게 나오는데, 일단 밝은 곳이 쨍하니 잘 나와야 되거든. 뭉게구름 쫙 펼쳐져 있는 하늘을 찍어야 되니까 그게 잘 나와야 되거든요. 예. 그 셀카봉 같은 거 있으면 좋아요. 셀카봉. 셀카봉을 이렇게 해서 셀카봉을 연결해 가지고 이 코스모스를 쫙 잡아 보세요. 그리고 나서 리모컨 있으면 더 좋지. 셀카봉 리모컨 착각 누르면 흔들리지 않고 찍을 수가 있단 말이야. 흔들리면 사진은 꽝이에요. 흔들리면 꽝이라고. 특히 일반적인 디지털 카메라 있지 않습니까? 렌즈를 탈부착한 SLR 카메라들은 그렇게 흔들림에 약하진 않아요. 강해요. 왜? 본래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카메라들이니까. 근데 스마트폰은 안 그래요. 얘는 전화기잖아. 그러다 보니까 흔들림에 약할 수 있어요. 예, 그런 것만 여러분 주의해서 찍으시면 되고요. 뭐 이런 것도, 이건 뭐죠? 이건 뭐 헤드폰을 연결해서 오디오 소리를 듣겠다라는 얘기죠. 이것도 이어폰 꽂아가지고 이 주변 소리를 좀 강하게 듣겠다라는 얘기지. 우리 그 영화 같은 거 드라마 촬영할 때 보면 오디오 감독님이 있잖아. 헤드폰을 끼고 이렇게 사시는 분이 있어요. 그 헤드폰에 연결되는 마이크가요, 진짜 고성능이에요. 예전에 그 불멸의 이순신 드라마 촬영하는데 오디오 감독님이 컷 끄는 거야. 엔진 왔다고. 카메라 감독님은 촬영하고 있는데 오디오 감독님이 갑자기 컷을 한 거야. 엔진 왔다고. 왜요? 그랬더니 어디서 코 고는 소리가 들린대. 여기 촬영 한참 하고 있는데. 그랬더니 저 한 블럭 건너서 그 체격 좋으신 남자분이 있어. 북 잘 치고 하는 역할. 이순신 장군 그 부하로 나오는 이 사람이 낮잠을 자는데 코를 드릉드릉 골았나 봐. 근데 딴 사람 귀에는 안 들렸는데 그 카메라 그 마이크에 있는 거는 녹음이 들어온 거야. 소리가, 코 고는 소리가. 예, 그렇게 소리를 들을 때 촬영하는 그런 방법이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밝기 어둡게 이렇게 노출 보정은 가능해요. 그렇게 해서 움직이는 장면을 찍을 때는 아무래도 좀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렇게. 이런 거를 이용하시면 아무래도 동영상을 촬영할 때 좀 도움이 돼요. 이게 아니면 일반적인 카메라를 가지고 동영상을 한번 제가 가볼게요. 일반 카메라에 가서 여기에 요게 동영상이잖아요. 그렇죠? 요게 동영상이잖아요. 그렇죠? 동영상으로 촬영하는데 무슨 옵션들이 없잖아요. 몇 초 찍었다 얘기만 나오지 옵션이 없단 말이야. 밝기를 조절한다거나 이런 기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능이 조금은 좀 약하다 이런 얘기죠. 이런 시네마 FV라는 앱을 좀 이용하면은 아무래도 좀 도움이 되지 않겠냐. 그 다음에 일반 카메라 앱을 사용하시면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뭐가 있냐면, 자, 제가 다시 사진으로 바꿔볼게요. 자, 보세요. 이렇게 해서 착각 소리가 들리죠. 이 소리를 빼면 어떨까? 이게 불법은 아니에요. 카메라를 촬영할 때 디지털 카메라나 일반 카메라나 셔터를 누르면 착각하고 셔터 소리가 나잖아요. 이거를 없앨 수도 있어요. 이걸 없앨 수도 있는데 권고사항으로 소리를 가급적이면 넣어라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몰카 할까봐 착각 소리가 나면 누가 사진 찍나 봐 하고 쳐다보게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권고사항으로 소리를 넣어라라고 돼 있어요. 근데 간혹 앱 중에는 몰카라고 해서 셔터 소리가 안 나는 앱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카메라를 들이대면 영상이 보이잖아요. 화면이 보이잖아요. 이거를 다른 거로 대체하는 것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들이대고 있는데 그럼 그 사람 모습이 형상이 보일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 다른 만화 그림이 보여. 그럼 남들이 뭐라 그래요? 지금 저 사람 만화 보고 있구나 라고 하겠지. 근데 지금 도철하고 있단 말이야. 그런 앱도 팔아요. 파는 게 아니라 무료로 올라가 있더라고. 근데 그런 거 하다가 이제 걸리면 처벌이 더 어마어마하죠. 예. 저는 본의 아니게 그런 거를 안 해볼 수가 없잖아요. 사진을 하다 보니까는. 예. 그러니까 그게 좋은 용도로 쓰이는 건 거의 없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저기 화면 앞에 여기 앞에 동영상 촬영 불가합니다라고 써 있잖아요. 우리 강의하는 모습을 빔으로 나타나는 거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얘기예요. 공부하시는 분들이 선생님한테 사진 찍어도 돼요? 그러면 선생님이 찍으세요라고 하면 괜찮은데 시연을 한다든지 하는 거를 동영상으로 촬영하면 강의 내용이 유출되잖아요. 그래서 못 찍게 하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수업 내용을 동영상으로 제작하고 있으니까 뭐 찍든 말든 상관없고, 그러나 그런 건 말씀해 주셔야 돼요. 어디 가든지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자, 동영상으로 촬영해도 됩니다. 대신에 제 얼굴은 찍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막 찍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강사가 그런 말을 안 할 때는 어디 가도 여러분들이 사진 찍어도 되나요? 라고 먼저 말씀을 하시고 어디 가든지. 왜냐하면 그게 서로 멱살잡이가 될 수도 있어요.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특히 얼굴 찍는 거는 저도 가끔 아까 여기 카메라를 보면서 자꾸 바닥만 찍었잖아요. 여러분 얼굴 찍으면 안 되니까는. 그런 것만 주의해 주시면 전혀 이상 없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캠 스캐너인데요. 종류가 여기 있어요. 캠 스캐너도 있고요, 아도비 스캔도 있고요, 텍스트 스캐너도 있고 종류가 있어요. 자, 요거를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서류를 하나 갖다 놨는데요. 뭐 여기 보면 뭐 약도도 있고요, 이런 거예요. 먼저 캠 스캐너를 한번 실행해 볼게요. 캠 스캐너 실행하기 전에 일반 카메라로 한번 찍어 볼게요. 일반 카메라로 어떻게 찍히나 한번 보세요. 일반 카메라로 찍으려면 이렇게 찍힙니다. 보세요. 이렇게 뭐가 보이죠? 그렇죠? 화면 보이죠? 자, 얘가 전체가 보이게 찍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찍으면 안 되죠? 대부분 이렇게 찍어 와요. 이렇게 찍는다고, 이렇게 삐딱하니. 자, 이렇게 찍으면 주변이 좀 있고, 이렇게 찍으면 영역이 없네. 그럼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렇게 다 보이게끔 착각 찍으면 요령이 찍힌 거예요. 지금요 보시면 이렇게 찍힌 거예요. 이렇게 찍힌 거예요. 주변이 지저분하기도 하고 제대로 안 보여요. 삐딱하니 찍혔잖아요. 그렇죠? 그나마 잘 찍힌 거예요. 이거는요. 대부분 어떻게 찍냐면 뭐 좀 찍어보세요. 그럼 이렇게 찍어. 이렇게 찍어. 이렇게 삐딱하니 마음대로 찍어.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제가 캠 스캐너로 한번 촬영해 볼게요. 캠 스캐너 촬영하는데, 자, 이제 새로운 걸 하나 찍을 겁니다. 자, 찍으면 카메라가 움직이죠. 이렇게 돼요. 이렇게. 자, 이것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보이게 찍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한번 찍어 볼게요. 제가요. 이렇게 한번 찍어 볼게요. 이렇게 많이 실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건데, 잠깐. 점을 잡았죠? 오케이. 체크 버튼을 딱 누르면 똑바로 딱 쓰죠? 똑바로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시 되돌려서 다시 찍을게요. 아무래도 이렇게 놓고 찍는 게 더 낫겠죠? 그렇죠? 이렇게 놓고 찍어 볼게요. 이렇게. 그리고 오케이 누르면
이렇게 하나 나왔고요. 자, 여기 보면 뭐 이렇게 사진의 색깔을 바꾸기도 해요. 근데 없음. 원본으로 찍어라. 원본으로 찍어라 해서 하나 오케이 눌러놓고, 자 이제 뒷면을 찍어 볼게요. 뒷면. 자, 뒷면이 보이죠, 그렇죠? 자, 이제 다 보이게끔 이렇게 놓고 착각 찍으면, 예, 이제 됐고요. 체크를 눌러주면은 똑바로 직사각형이 돼서 여백이 없이 딱 카메라가, 예, 사진이 두 장이 나왔어요. 근데 문제는 얘는 사진으로 찍었지만 PDF 파일로 바꾸는 거야. PDF 파일. PDF로 바꾸는 거예요. 이거 PDF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찍는 게 아니라 찍은 거를 PDF로 보내줘도 되는데 대부분은 사진으로 보내주면 편하거든요. 그럼 이 사진 두 장을 꾹 눌러서, 꾹 누르면 체크가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럼 밑에 보시면 갤러리에 저장이라고 있단 말이에요. 갤러리에 저장. 그럼 갤러리에 저장 명령을 걸면 얘가 실제로 카메라로 촬영된 이미지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아까는 얘를 꾹 눌러가지고 갤러리에 저장이라는 명령을 안 걸면 얘는 그냥 찍힌 것뿐만 있지 얘를 활용을 못해요. 여기서는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볼 수가 있는데 이 찍은 사진을 누구한테 보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전송하기 어려울 수는 있어요. 뭐 물론 선택을 해서 공유 버튼 눌러가지고 이거를 뭐 보낼 수는 있겠지, 이렇게. 근데 일단은 제가 갤러리에 저장했지 않습니까? 갤러리에 저장하면 지금 여기에는 찍은 사진이 있어요. 두 장 찍은 게 여기 보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거는 캠 스캐너 폴더 안에 들어있는 거지 실제 카메라에 찍힌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는 밖에 나가면 이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그 갤러리 앱을 이용하면은 여기에 픽처라는 폴더 안에 두 장의 사진이 찍혔단 말이에요. 이렇게. 요거 한 장, 아까 여기 있는 거 또 한 장. 두 장이 찍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깔끔하게 찍었어요. 근데 이 사진이 종이가 이렇게 휘어져 있다든지 접혀 있다든지 하면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래도 좀 깨끗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를 찍을 때 만약에 이런 걸 이렇게 세워놓고 찍으려고 그러면 울퉁불퉁하겠지. 이런 거는 모양새가. 그렇지 않고 서류 같은 거 찍어서 보낼 때 그럼 바닥에다 놓고 평평한 데다 놓고 착각 찍어서 보내면 캠 스캐너로 찍어가지고 이렇게 정확하게 찍어가지고 보내면 좋죠. 그럴 때 많이 활용하는 기능입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요, 다시 꼭 눌러가지고요, 이게 이 스마트폰 자체 메모리 저장되거든요. 저는 자체 메모리 공간이 없어요. 원래 핸드폰이 저가라. 그래서 얘를 제 저장 공간에다가 다시 옮겨요. 저장 공간에 옮겨요. 네. 제가 쓰는 저장 공간은 아까 여기 2D 카메라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것도 제 저장 공간으로 옮겨요. 카메라 앱이 이 보조 메모리에 저장되는 공간이라 그렇게 작업도 해요. 얘도 저장 공간에 따로 옮겨놓고. 저는 이거를 꼭 한 번씩 합니다. 이것도 아까 영상 찍은 거 있죠? 10초. 이것도. 안 그러면 핸드폰이 성능이 안 좋아서 잘 안 나와요. 여기 찍은 게 다 나왔네. 이제 이렇게. 예. 여러분도 캠스캐너 이용해서 한번 찍어보세요. 아까 그 앱 중에요, 무슨 앱이 있었냐면 제가 요 앱이 있어요. 요거 먼저 한번 보세요. 텍스트 스캐너라는 앱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이거는 뭐냐면
이런 서류상에 있는 글자를 찍을 거예요. 자, 서류상에 글자가 있잖아요. 여기 보이시죠? 얘를 착각 찍으면 글자를 읽어왔죠? 글자를 읽어왔잖아요. 글자를 다시 볼까요? 자, 보세요. 뭐야, 갑자기 광고가 나오네. 여기 보면 글자들 보이세요? 이 글자들? 이 글자들 보이세요? 이 글자를 키보드로 다시 옮겨 적으려면, 종이에다 옮겨 적으려면 힘들잖아요. 이걸 컴퓨터에서 읽어요. 이거를 착각 찍으면 보세요. 글자를 읽어주잖아요. 이 글자를 읽어주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글자를 우리가 이제 블럭 잡아서 복사를 하지 않습니까? 복사를 해서 어디에다가 메시지로 집어넣으면 되죠. 자, 메시지 보내기 이런 걸 이용해서 여기다가 작성해 가지고 붙여넣기 쭉 누르면 글자가 들어가잖아요. 이렇게요. 그건 무슨 앱이에요? 글자가 들어갔잖아요. 이 책에 있는 글자를 찍은 거예요. 근데 글자를 찍었는데 그 글자를 읽어내고 있잖아. 이걸 OCR이라 그래요. OCR. OCR. 여러분들 옛날에 우리 수검 시험 볼 때 OMR 답안지에다가 마킹 하잖아요. 마킹하는 건 말고 위에다가 이름을 쓰고 수검 번호 쓰잖아요. 이렇게 검은 펜으로 쓰지 않습니까? 그걸 OCR로 읽어드리는 거예요. 기계를. 글자를 읽어드리는 거야. 이거 이렇게. 지금 이건 무슨 앱 시장에서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앱의 이름이 뭐냐면 텍스트 스캐너. 텍스트 스캐너. 여기서 한번 찾아봐 드릴게요. 여기 보면 텍스트 스캐너 이거예요. 이거. 예. 이거. 그러니까 영어 책 같은 거를 보다가, 참고서 같은 거 보다가 이거를, 그 영어 문장을 내가 좀 이렇게 몰라 못 알아듣겠어, 영어 책에 있는 문장을. 그러면 그거를 키보드로 스마트폰으로 찍어가지고 입력해가지고 영어 잘하는 친구한테 야 이게 무슨 뜻이니 물어봐야 되는데 입력하라고 시간이 가잖아. 그럼 그거를 착각하면 글자를 쫙 읽어버리니까 복사해서 문자로 붙이면 되지. 예. 요 텍스트 스캐너. 그럼 여기 한번 제가 갖다 대볼게요. 여기 화면에다가 여기 지금 화면에 글자가 보이잖아요. 그렇죠? 텍스트 스캐너 이렇게 글자가 있잖아요. 그럼 얘를 착각 찍으면 언제나 이용 감사합니다. 이건 아니고 나중에 여기 있네. 여기. 근데 이 모니터는요 빛이 반사되는 제품이라 잘 안 돼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쪽엔 책에 아이 시끄러라. 자, 이걸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이렇게. 잠깐만. 여기 글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에 글자가 있지 않습니까? 얘를 착각 찍으면 신기해. 어떻게 이런 글자. 근데 어떤 거는 깨지기도 해요. 이렇게 이상한 글자로. 똑바로 찍어야 되고 삐딱하게 찍어주면 잘 안 맞을 수는 있겠지. 예. 요런 기능도 있으니까는요 여러분이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은 이제 카메라 앱을 기반으로 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 수업은요, 다음 시간 수업을 잠깐 예고를 볼게요. 공인인증서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스마트폰도 또 PC도 마찬가지로 노트북도 공인인증서를 관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악성 코드를 또 제거하고 바이러스를 점검하는 기능들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질문을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묵비권 행사를 하고 계시거든요. 묵비권 행사 하지 마시고 평상시 공부하시면서 궁금했던 사항들이 있으면 막 질문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